도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좋은 대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날씨가 살벌하네요. 우리 PD가 나를 죽이려고 한강에서 찍자고 지금.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너무 추워. 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 실내에서 보고 싶으시죠? 실내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겉은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전면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블랙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변도 다 이렇게 멋있게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이거 튀어나온 거 봐. 와, 뭔가 좀 멋있어졌죠. 그리고 여기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이 배지도 이제 블랙이 되고, 칸도 블랙이 되고,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차보다 더 터프하게 디자인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네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칸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 렉스턴 스포츠칸을 한 단계 더 터프하게 디자인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번 새로운 트림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기능 없습니다. 사실 그냥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엑스페디션, 엑스페디션은 타사 브랜드인데 아무튼 엑스페디션 트림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서드파티에서 붙이는 그런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차가 트럭 베이에 더 많은 걸 실을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트럭 베드는 지금 이 정도 길이가 2m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길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설 수가 있잖아요. 야, 이런 게 있어. 이야, 되게 신기하다. 쌍용차를 보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내놔서 이 자동차 회사를 살리려는 그런 공동의 노력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쌍용은 또 모아서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제품에 또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여기 올라오면 여기에 텐트를 치고서 잘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차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 죽어.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미리 셋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오프로드 셋업을 실제로 활용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차가 이제 진흙에 빠졌거나 할 때 이걸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놨고요. 실제로 이렇게 옵션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20인치 휠이 있는데 지금 18인치 휠로 인치 다운을 하고 60 시리즈 타이어를 여기다 껴놨습니다. 오프로드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쿠퍼 타이어를 껴놨는데, 이 타이어가 보여주는 그 존재감,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굉장히 터프하게 보이고 멋있네요. 옆에 있는 스텝 패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열었을 때는 어느 정도 딱 좋을 정도로, 이런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번에 사이드 스커트도 바뀌었어요. 기존엔 여기만 있었는데 이제 아래쪽까지 완전히 감싸는 랩어라운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사소하지만 많이 바뀌었네요. 자, 실내로,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아니 뭐야, 실내 뭔가 쌍팔년도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이건 진짜, 이야, 이거는, 야, 이게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맞습니다.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레트로 열풍도 있잖아요. 레트로적인 자동차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쌍용 관계자라면 쌍용의 요 라인들을 하나 만들어서 클래식이라고 시리즈를 만들 것 같아요. 쌍용 클래식 해서 수집가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걸 구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저는 굉장히 얼리 어댑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기존 것들을 빨리 없애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소비자들은 오히려 클래식하고 이렇게 프레임 바디, 그러니까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하는 밑에 프레임이 지나가는 이런 차들만 진정한 트럭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이 트럭의 라인들은 다 바디온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 트럭을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인테리어, 이런 상남자적인 그런 것들, 이런 걸 좋게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취향은 확실히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그런 걸 한번 미루어 짐작하면서 오늘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만큼 유행에 민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옷이나 이런 패션들이 유행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민감한 게 자동차예요. 우리가 70년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동차에서는 이상하게 옛날 자동차 형태를 가지면 구태연하네, 낡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추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아니면 가까운 일본만 봐도 올드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을 또 좋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리메이크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런 자동차들 사실 나름대로 멋지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SM5를 예전에 탔었는데요, 그 SM5가 만약에 제가 탔을 때 그 디자인 그대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면, 거기서 조금만 바꾸고 지금까지 나오면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로망이 있고 그 형태를 계속 원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공급해 주는 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메르세데스 벤츠 G바겐이 있죠. G클래스는 지금 70년 전 디자인 그대로, 거기서 뭐 조금만 업그레이드해서 조금만 현대화 시켜서 그걸 만들어냈는데, 요즘 들어 벤츠에서 가장 비싼 차로 파는데도 많은 분들이 기쁘게 또 사잖아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글쎄, 이게 오래된 자동차라고 해서, 오래된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바라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엔진을 한번 놓고 보면요, 이전에 이 엔진이 좀 심장병이란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정도라면 특별히 불평을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인데도 지금 202마력을 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런대로 출력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디젤이기 때문에 토크가 높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아주 사소한 연식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엔진까지 바꿨다는 거, 요거 아주 좀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약간은 이런 자동차를 타면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내가 못 갈 곳이 없다, 저기도 한번 가볼까? 저기도 한번. 옛날에 지프 광고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로키산맥 앞에서 어떤 주유소에서 로키산에 올라가는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유소 직원이 이렇게 여기로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옆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아래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래서 가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프가 오니까 척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더라고요. 그냥 가면 되지, 지프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를 탈 때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그 광고가 항상 떠오릅니다. 내가 평소에 가는 길이 이런 곳이었다고 해도 이 차를 가지면 그 외에 다른 길을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위에 뭐가 보이면 저기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산에도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마음속 한켠에 그런 자신감, 자부심, 든든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그런 게 이런 픽업 트럭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네, 이 차는 픽업 트럭 최초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습니다. 픽업 트럭 최초, 그러니까 콜로라도라든가 그런 차들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다는 거죠. K 트래픽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코리아에서 운전할 때는 막히는 길을 어쨌든 비집고 가야 됩니다. 막히지 않는 길을 우리가 볼 일은 없어요. 매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꼭 필요한데요. 앞차 출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국적으로. 오토 크루즈가 지금 완전 정지에서 되지는 않고요, 시속 30km부터 지원하는 약간 전세대. 자, 그래서 오토 크루즈를 한번 해볼게요. 셋.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던 오토 크루즈죠. 이 정도로 세팅하면 나만 무서워? 장난을 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워서 고속도로에서만 쓰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심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었네. 이게 게다가 막히는 길에서도 사용하기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주행을 할 때 조금 가감속을 해준다, 이 정도의 의미로 써야지, 뭐 현대기아나 기타 등등의 자동차처럼 그렇게 완전히 도심에 막히는 길을 갈 수 있다, 요건 절대 아닙니다. 중앙유지 보조는 저속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방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되는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 소리는 오히려 별로 안 들리는데 바깥 소리가 꽤 많이 들리는, 이런 거 굉장히 좀 아쉽죠. 방음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이 꽤 조용하다는 건 맞는데 이 진동이 여러 가지에서 꽤 들어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도 진동이 들어오고 페달에서도 들어오고 기어 시프터에서도 전체적으로 엔진 진동이 운전자가 많이 느낄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첨단 자동차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래도 역시나 클래식한 자동차라는 건 분명하네요. 자, 이런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는 차선 이탈 방지가 있고 차로 중앙 유지 버튼은 따로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차로 중앙 유지 버튼을 차선 유지 버튼하고 하나로 통합시켜서 켜면 무조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냥 항상 차로 중간으로 가라는 거지. 이게 좋지 않나? 현대는 항상 이걸 켜야 되잖아요. 차에 내렸다가 오면 또 켜야 되고, 차로를 중앙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모두가 지켜야 될 일이잖아. 근데 굳이 그걸 켰다 껐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켜게 하면 되지. 자, 어쨌든 이 차는 무조건 켜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쭉 갑니다. 아,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바랬던 거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픽업이기만 하면 돼 라는 사람들한테 나머지 기능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냥 뒤에 짐 실을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포터에다가 막 정말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을 넣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있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은가? 그런 소비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가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좁은 생각이 아닌가. 넓은 생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고 난 픽업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가격은 4천만 원 이내, 뭐 저렴하게 2천만 원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넥스턴 스포츠카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이 덩치를 감안한다면 이게 이 가격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철판 가격이나 나오나? 이런 느낌. 그런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죠. 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쌍용차에 대해서 이런 거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쌍용차에서 광고를 받았다고 착각한 것인 거예요. 어떻게 쌍용차에서 광고를 받고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그리고 그다지 뭐 저희가 왜곡해서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자동차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고 이 쌍용차도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자동차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격과 성능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과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요, 디젤 엔진밖에 없어요. 그건 가장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나오지 못했겠지만 디젤의 인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걱정되긴 합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DPF라는 게 있죠. DPF가 뭐냐면 자동차의 매연을 좀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좀 걸러주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걸러줘요. 유로6 디자동차의 DPF는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를 훨씬 뛰어넘는, 미세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DPF가 얼마나 재생되는지,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명이 또 있어요. DPF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없죠. 이 차에만 없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 차에도 다 없습니다. DPF의 수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만 꽂으면 정상,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정상이고요. 엑셀을 얼마나 됐는지, 스로틀 얼마나 열었는지, 이거 재밌죠. 정보가 너무 많죠.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인포카 이제 필요 없을 땐 끌게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차를 시승해 봤고요. 기능들이 뭔가 팬시하고 최첨단 이런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들,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과거에 좀 아쉬웠던 거 많이 해소됐고요. 이제는 어지간한 자동차들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꽤 대등한 높이까지 올라온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트럭이잖아요. 트럭이라는 그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대등한 수준만 되더라도, 아니면 조금 못하더라도 그 유니크함으로 이 차를 구매하려는 분들 꽤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기능들도 있죠. 예를 들면 오디오, 실제로 움직이는 스피커가 그렇게까지 큰 역할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큰 역할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의외로 오디오가 훌륭합니다. 이 스피커의 기능이 정말 똑똑하고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주가라든지 오늘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려주고요. 그렇게 잘 알려주는 이유는 따로 있죠. 왜냐면 이 차의 스피커 기능을 네이버 클로버에 그냥 맡겨버렸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클로버가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다 보니까 차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최첨단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